9월부터 900억 정도를 QT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채권 장기채를 미국 국채 장기채를 저희 포트폴리오 인버스트 포트폴리오 안에 교체 아직 안 했어요. 두 번째 양적 축소 관련해서는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적 축소는 매번 제가 가진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해시켜 드리려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들 때도 있어서 어떤 부분들은 좀 설명을 안 하려고 하는데 QT 같은 경우도 약간 복잡한 부분이 들어있어서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드릴게요. 양적 완화와 QT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일단 이해하셔야 됩니다. 맨 왼쪽에 보면 양적 완화가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연준의 부채 항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무제표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자산 항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QE를 시작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채권을 사주는 거라 그랬죠. 시장에 있는 채권을 사주는 거. 그래서 QE를 하는 동안에는 시장에서 산 채권이 연준의 창고에 쌓인다 그랬죠.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할 때는 연준은 계속 채권이 쌓이고 시장에는 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지금 QE가 시작됐더니 조금 흐린 색깔 보면은 지급준비금이 계속 올라가죠. 뭐냐면 QE 시작을 해서 왼쪽을 연준 자산 항목이라고 보세요. 연준의 자산 항목에 시중에 있는 채권을 기관들의 채권을 사가지고 연준에는 채권을 쌓아놓고 대신 그 채권 값으로 돈이 나가죠. 그런데 연준은 개인하고 기관하고 직접 거래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은행은 개인하고 거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래하냐면 은행이 중간에 시중은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준의 돈은 시중은행으로 들어가고 시중은행의 돈이 개인에게 갑니다. 그러면 그 중간값이 지급준비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QE를 할 때는 연준의 창고에는 채권이 쌓이고 연준의 돈은 지급준비금으로 들어가서 은행에 쌓입니다. 그러면 그걸 대신 은행이 다른 계정을 통해서 개인과 기관에게 지급하게 돼요. 그게 시장을 돈을 푼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QE 기간 동안에는 지급준비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왼쪽에 연준의 창고에는 채권이 계속 쌓입니다. 연준이 거래할 수 있는 계정은 3개밖에 없어요. 현재 지급준비금 계정, 그 다음에 TJ라 그래서 재무부 일반 계정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의 일반 계정 계좌 예금, 그 다음에 연준이 코로나 때 처음으로 팬데믹 때문에 만든 RRP, 영래포 요 3개의 계정만 갖고 은행과 거래해요. 그러면 QE는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현상을 가져온다 그랬죠. 시중에 돈이 늘어나면서 시중에 줄 돈을 은행이 줘야 하니까 대신 은행에 넣어주는 돈이 지급준비금이에요. 이 지급준비금은 연준은 그럼 어디서 나서 하느냐? 그게 찍어서 넣는 돈이에요. 프린트한 돈, 프린팅 머니를 지급준비금에다 넣어줍니다. 연준은 찍기만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발권한 돈이 지급준비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 QE를 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계속 지급준비금이 올라갔죠? 그럼 QT는 뭐냐? 반대 현상을 갖는 겁니다. 양적 축소는 창고에 있는 연준의 채권을 빼서 시장에게 주고 시장이 채권을 사가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만기가 돌아오거나 뭐 이런 부분들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은데 채권에 대해서 연준이 내보내는 거예요. 계속 없애버리는 거예요. 채권을 없애버려요. 그러면 연준의 창고에는 대신 이제 뭐가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죠. 그럼 연준의 창고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하고 거래할 수 없는 개인의 돈은 은행으로 들어왔다가 그게 연준으로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급준비금은 이제부터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한다라는 QT가 이런 식으로 시중의 돈이 은행으로 들어왔다가 은행에서 연준으로 들어오게 해서 지급준비금이 줄어드는 숫자가 유동성이 줄어든 숫자예요. 그러면 연준은 QT를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하느냐? 목표가 어디냐면 이런 겁니다. 최소 적정 지급준비금이 될 때까지 이걸 쫙 줄일 수 있어요. 왜? 지급준비금이 너무 떨어지면 작년도에 레포 사건, 그러니까 연준의 1일짜리 금리가 없어가지고 폭등하는 바람에 시스템 위기가 올 뻔했어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일정 부분 될 때까지만 줄일 수 있어요. QT는 딱 조만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얘를 이해하시면 그 TJ는 지금 왜 2022년도 1월 달까지 저렇게 재무부 계정이 줄었냐면 저게 뭐냐면은 작년도에 그 예산안 때문에 그래요. 예산 책정되기 전까지는 그 재무부가 저 돈을 갖고 계속 발행을 못하기 때문에 재무부 돈으로 모든 그 공무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급해요. 비용을 다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하느냐고 저렇게 예치금이 쭉 줄었지만 그 다음에 예산안이 작년도에 통과된 다음부터는 다시 단기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TJ가 계속 늘어난 겁니다. 현재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영래폰 이제부터 설명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QT를 발표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QT를 하기도 전에 지급준비금이 QT를 한 만큼 줄어들어 버렸어. 지급준비금을 줄이는 게 QT인데 연준 자신은 돈을 회수 못했는데 400억만 돈이 들어왔는데 지주는 이미 1200억 목표보다 더 많이 줄어 있어. 보시면 파란 색깔 훨씬 더 줄어들어 있죠. 원래는 저게 천천히 QT에 의해서 2년에 걸쳐서 쭉 줄어야 되는데 확 줄었어. 그래서 이게 뭐야? 연준이 QT도 하기 전에 QT한 효과가 나타났어.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뭐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던 얘기 중에 돈을 너무 많이 재정정책으로 사줘, 그 다음에 통화정책으로 막 사줘 이런 식으로 부었기 때문에 그 잉여 유동성을 기본적으로 바이든의 빌드백 베러 같은 걸 통해서 뽑아 올려야만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나고, 인플레이션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원래 3차에 걸쳐서 인프라 정책이 다 통과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높은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은 안 나타날 줄 알았는데 그 조맨친 그 한 사람이 이 운명을 다 바꿔버려가지고 끝까지 잡아매는 바람에 더 많이 발행하고 더 많이 쏟아부은 돈이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얘를 만약에 풀어놔버리면은 미친 듯이 시중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거라서 연준이 일단은 끌어당겨서 잉여 유동성을 끌어안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내포라는 거죠. 그래서 영내포를 제가 작년에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영내포가 2조 5천까지 가 있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1조 얘기했었는데 1조 5천 이상 풀어놨습니다. 그럼 저 영내포에 들어와 있는 1조 5천이 어디서 온 거냐? 저 메뉴에 보시면 MMF라는 거 써 있어요. MMF는 뭐냐면 개인이나 기관이 시중은행하고 거래하는 계정입니다. MMF는. 원래 연준은 MMF 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개인과 연준은 거래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MMF는 한 푼도 연준의 계정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영내포는 무조건 시중은행만 하는 거지 개인이나 기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연준이 잉여 유동성을 끌어안아야 돼서 MMF를 허용하기 시작했어요. MMF에게 내가 너 돈도 받아줄게. 그래서 시중에 있는 1조 5천에서 2조 정도 되는 돈이 MMF 자금이 원래는 뭘 해야 되냐면 이걸 해야 됩니다. 레포. 은행하고 레포 거래를 해야 돼. 그런데 레포에다 안 넣고 어디다 넣었어요? 영내포에다 집어넣어 버렸어. 연준이 받아준다고 하니까. 원래는 못하는데 해준다고 하니까. 그럼 왜 영내포에다 넣느냐? 영내포는 연준 계정이잖아요. 사실상 무위험 차익이에요. 전 세계에서 연준의 이자만큼 위험이 하나도 없는 이자는 없습니다. 모든 이자는 위험이 있어요. 회사채, 회사 부도 위험이 있죠. 국채, 국가도 부도 위험이 있고 국가도 침체 위험이 있죠. 그런데 연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로, 리스크 프리인 돈이에요. 그러니까 MMF 자금들이 미쳤어요? 연준에게 맡기지.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레포 안 하고 영레포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레포를 안 해버리니까 현재 시장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 단기채가 없어져 버렸어요. 단기채 수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원래 MMF가 단기채를 통해서 거래돼야 되는데 MMF가 유지돼야 되는데 단기채를 안 사고 영내포를 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준은 원했던 대로 시중의 잉여 유동성을 빨아들이긴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내포에 끌어안고는 있어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MMF 자금이 시중은행에 들어와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영내포로 가다 보니 이 지급준비금이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QT를 안 했는데 지급준비금은 이 영내포로 간 돈. 보시는 것처럼 연준 안의 돈은 지급준비금, TGA, 영내포 요 세 개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겠어요. 영내포가 늘어나면 지급준비금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 바깥으로 나가는 거는 원래 개인하고 기관으로 못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간의 거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은행으로 가면 지급준비금이 늘고 연준으로 들어오면 영내포가 늡니다. 영내포가 늘어난 대신 지급준비금이 급속도로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적정 지급준비금까지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QT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9월부터 900억 정도를 QT를 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아까 제가 영내포 왜 기관이나 개인들이 왜 그 레포를 안 하고 영내포를 하느냐? 금리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소파 금리보다 영내포가 더 높으니까. 소파 금리는 뭐냐면 나중에 이것도 제가 설명드릴게요. 라이보 금리 대신 쓰는 게 소파인데 그것만큼 매력적이에요. 금리도 높고 안전하고 미치지 않았으면 영내포 하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MMF 자금들이 영내포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연준 안에 개인 기관 돈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QT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했는데
보시면 결과적으로 지준 부족 현상, 영내포는 아주 그냥 엄청나게 높아진 현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재무부가 바이백 얘기를 꺼냅니다. 바이백이란 게 뭐냐면, 바이백이 무슨 뜻이냐면 자사주 매수와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자사주 매수처럼 재무부가 단기채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소각해요. 그러면 그런 현상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긴 그 자금 갖고 장기채를 사주거나 여러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MMF가 들어와 있는 영내포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단기채 비중을 일시적으로 20%까지 다시 높일 수 있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영내포에 들어가 있는 돈이 다시 이동되도록 MMF로 나가도록 할 수 있는 일은 바이백이라는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그리고 재무부가 그냥 꺼내들기만 했어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니까 기본적으로 당분간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QT에 대한 얘기들이 설왕설래하고, QT 때문에 아마 무서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금리가 폭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QT가 안 이뤄진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현재는 저런 상황이다. 그래서 당장은 QT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못한다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현 상황이고, 저도 마찬가지 아직까지 채권 장기채를, 미국 국채 장기채를 저희 포트폴리오, 인버스트 포트폴리오 안에 교체 아직 안 했어요. 왜? QT에 의해서 금리가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번에 2.6까지 떨어졌을 때 상당한 수익이 났겠죠. 3.5에서 2.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대박 났겠죠. 그런데 얘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살 수는 없었습니다. 역시나 3.2까지 올랐고 이제 3.5도 갈 수 있고, 또 혹은 연준의 경책에 따라서는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저는 채권을 사려고 미국 장기채를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는 아는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QT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이제부터 조정은 두 번째 바닥을 결정한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앞부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바닥은 PE 바닥이었고, 두 번째 바닥은 EPS 바닥이 나와야 비로소 추세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럼 EPS 바닥은 언제 형성될 거냐? 9월 달까지 3분기가 돌아가고 10월부터 3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3분기 실적은 또 2분기 실적과 똑같이 굉장히 많이 조정시켜놨어요. 안 좋을 걸로.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명목 실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좋게 나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11월 중에 EPS 바닥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서, 아, 이게 단기적인 얘기가 아니었구나. 2분기만 좋은 게 아니었다. 그 다음에 올해 내내 걱정했던 걱정이 기우였다. 혹은 이 기업은 예외다.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의 실적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주식시장은 이제 첫 번째 밸류에이션 조정. 금리가 더 올라갈지 모르니까 할인을 더 세게 해놔야 되겠다거나, 성장주를 못 살 거야, 못 사라고 말하는 것도 해결이 됐죠. 왜냐하면 이번에 6월 달에 바닥 나오고 나서 7월, 8월 상승 구간 중에서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죠? 기술주, 성장주. 왜? PE 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금리가 더 올라가서 할인을 전에보다 더 하지 않을 거니까 반등 나왔죠. 이제 다시 금리 고점이 이제 어느 정도 확인된다면 첫 번째 PE 조정은 끝났다고 보여질 거고, 두 번째 EPS 조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는 이유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만약에 내년도에 연준이 금리를 더 이상 옆으로 가거나 혹은 내리지 않더라도 옆으로 가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에 한시름을 덜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변동값을 갖고 있는 이유 두 가지. 하나, 첫 번째 뭐냐면 제일 큰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입니다. 얘가 만약에 딱 끝나버린다. 지금 끝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끝나면 인플레이션 변수값이 확 줄어들어요. 내년도 상반기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 거는 확실하다라고 어느 정도 시장도 다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저 전쟁이 저러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 러시아가 유럽을 먹이기 위해서 천연가스를 지금 중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겨울에 갑자기 유럽이 천연가스 부족 때문에 숏이 날 수 있다라는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감히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건 변수니까. 말 그대로 변수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지나고 뭔가 확실한 것들. 예를 들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이미 유럽은 80%를 확보해 놨다고 하잖아요. 80%의 60%를 내년 봄까지 사용합니다. 보통 사용량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또 걱정을 해요. 그럼 내년도는 또 촉박이야?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내년도가 되면 독일만 해도 세계 LNG 공장이 생깁니다. 이미 지금 막 짓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다른 과거에 러시아가 아닌 데서 사들였지만 또 자기네들이 이제 저항력을 기르기 위해서 엄청난 건설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이란이 전 세계 최고의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세 개 중에 하나예요. 이란이 풀리면 천연가스도 풀려요. 그런 문제들이 만약에 해결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유럽은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다 가지고 와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누구도 당당하게 봤지 무조건 떨어져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정도.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인플레이션은 70년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시대하고 다릅니다. 원인 자체가 다르고 3-4달 전부터 제가 첫 번부터 말씀드렸죠. 이번 인플레이션이 구조적 인플레이션이 아닌 이유. 이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얘기 드렸죠. 어쨌든 그런 얘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바닥은 EPS 바닥이 될 텐데 보시면 매번 이런 식으로 EPS 바닥이 나오고 나면 주가는 이제 추세적으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준 긴축 약세장은 금리 인하가 분기점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플레이션 하락장, 인플레이션 침체장은 금리 인하가 커다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커다란 분기점을 형성합니다. 어떤 분기점이냐면 그 연준의 금리 인하 전까지는 무조건 미국 투자해야 돼요. 지금 보시면 위에 거 보시면 S&P 500이 코스피에 비해서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몇 배 아웃퍼폼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밑에 그래프가 뭐냐면 S&P 500 대비 코스피의 강세를 나타내는데 밑으로 내리꽂잖아요. 코스피가 S&P 500보다 저렇게 많이 나쁘다는 거예요. 거의 100%, 거의 70-80%만큼 약세예요. 코스피가.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코스피는 과거에 늘 저렇게 엄청난 약세를 떴습니다. 미국에 비해서. 미국은 보세요. 녹색 보세요. 짱짱하게 올라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는데 그동안에 코스피는 안 좋아요. 그런데 어떤 때 금리 인하를 딱 하고 나면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더 세게 올라가요. 매번 그렇죠. 왜? 금리 인하를 하면 달러화가 분명하게 약세로 돌아섭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한국 환율이 1370원 장중에 돌파했다고 막 나오죠. 이게 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약세로 돌아서는 금리를 이제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될 때가 되면 신흥국 투자해야 돼요. 그때가 되면 외국인도 코스피를 열심히 삽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단기간적으로는 더 세게 올라요. 이건 제가 매번 경험한 거예요. 신흥국은 그때 투자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투자가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느냐? 겨울이 와요. 신흥국에게. 왜? 연준이 지금처럼 긴축을 계속해 나가면 신흥국부터 곡소리가 나니까. 지금 이미 스리랑카, 이집트, 막 부도 얘기들이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럽까지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나 제가 진단하기로는 저희 이제 그 영상 보세요. 유럽 위기, 그 다음에 신흥국 위기에 대해서 중국 위기,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알람이 울릴 정도는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나 알람이 안 울린다 그래서 주가가 좋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미국 위주로 투자해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입니다.